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데 이어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이 지금 이 시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재판 모두 선고만 남았는데요. 법원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책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죠. 이에 이 대표가 개 눈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요. 다시 한 전 대표는 재판이나 잘 받으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권 복귀를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술 때는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오늘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사실상 마지막 공판 날이거든요.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 날인데 이거 결심 공판이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결심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선고일 예고라든가 이건 없는데요. 오늘 최후 진술이 지금 속보로 좀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군요. 김문기와 접촉했겠지만 기억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된 발언이었었는데 김문기와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다 그러네요.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요. 국감 때 눈치를 줘서 확 줄여 발언한 것이다. 이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그때 국토부에 무슨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감 때 눈치를 줘서 확 줄여서 발언한 겁니다. 뭐 이런 설명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나왔다고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는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세 분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지성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안지성 변호사께요. 사실은 예상컨대 오늘 재판이 아침부터 진행이 돼서 네. 뭐 연속적으로 좀 오후까지 진행 중인데 원래 예상되기로는 이 시간쯤이면은 검찰의 구형, 그러니까 2심 재판에 검찰이 구형하는 거, 뭐 몇 년을 선고해 주사고 검찰 쪽에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리고 선고 날짜 다 나올 걸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상을 해보죠. 일단 2심은 3월 말로 예상되는 거죠, 지금요. 일단 뭐 대부분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 결심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이제 어떤 평의 기간을 갖고 그럼 한달 뒤에 오늘부터 선고를 한 달 뒤로 봐야 되는 예, 거죠.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관심은 2심도 2심이지만 이 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냐예요. 예. 대법원 판결은 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또 우리 관련해서 이제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예. 공직선거법에서 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예외적인 규정인데 심리 기한에 있어서 특히 선고 기한에 있어서 대법원 그러니까 전심 사건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재판의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가령 3월 말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외 이제 상고심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 해당 규정의 어떤 강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뭐 그것이 뭐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 규정을 병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과연 준수가 될지 여부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3월 말에 2심이니까 3개월 뒤면은 6월 말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원칙이나 네네. 그게 강제력이 있는 원칙은 아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많은 분들한테 관심사항이 된 이유는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졌다
몰랐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 대선일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판결이 나오냐 아니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재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지금요. 그런 가운데 오늘이 2심의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되는 날이거든요. 선고만 남겨두고.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재판이 마지막에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쟁점이 무엇인가 화면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딱 3가지 정도 사안이에요. 지금 앞서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와 유죄가 조금 섞여 있어요. 일단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요.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 이 부분 있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도지사 되고 기소 후에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1심 재판부에서는 요거는 무죄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분은 이거는 유죄다. 이거 허위사실 얘기한 것 같다. 유죄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리고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런 취지에 발언한 거 요것도 허위사실로 1심 재판부는 보면서 유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유죄, 하나의 무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2심은 과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재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남시에 대한 압력 여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그 개발과 관련해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증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도 했잖아요, 지금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이 속보, 이재명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좀 불러와서 볼까요? 이게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접촉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국감 때 눈치를 줘서 확 줄여서 발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설명인데요. 종광재 대변인, 특히 앞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뭐 접촉했겠지만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 속보 내용이 기억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심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 기억과 관련한 부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그건 받았죠. 무죄였어요. 검찰이 항고한 이유도 이 무죄 부분도 사실상 유죄인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해서 이것도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2번째 발언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뭐 시간의 쪽에서 눈치에 줘서 그냥 뭐 압축했다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관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사실 질문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이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나가서 일시에 해소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판넬까지 준비해 가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국정감사에서 눈치를 봐서 이 말이 꼬여서 얘기를 했다? 이걸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문진석 의원이 질문했던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모든 의혹들을 한번 해소해봐라라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골프로 치면 오비를 낸 거지 이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이 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다? 재판관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특히 이제
김문기 전 처장 관련돼서 접촉했겠지만 뭐 기억이 없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어떤 기억,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대표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주변 정황을 판단하고 뭐 본인의 어떤 사례에 비춰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이렇게 각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일인데 저는 그 전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냐 못 나가냐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사람을 아냐 모르냐 협박으로 느꼈냐 안 느꼈냐 이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냐 못하게 하냐를 결정하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왜냐 이 문제가 사실 대장동이라는 예. 어떻게 보면 수천억 대의 어떤 비위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본질은 이 대장동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편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가려내고 그 사람의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 민주당은 일단 지적을 하고요.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이 평생에 한 번도 안 쳤다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저 사진이 단체 사진인데 딱 4명만 잘라가지고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편집이라고 하던데 여튼 이날 사진 골프를 안 쳤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토부가 이제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협박이 있었냐 없었느냐 예. 이것도 국토부가 4번 식품연구원이 20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이조차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KTV에도 보도가 된 겁니다. 예.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중앙부처에서 압력을 넣는데 기초단체에서 누군가는 협박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안 느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재판부의 현명한 어떤 판단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4번이라는 공개된 방송에서 4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예. 계획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예. 주장을 하고 있냐. 아니 이 방송이라는 것도 전후에 맥락이 있는 것이고 예. 방송 다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각자 다른 얘기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딱 하나로 똑같이 4번을 얘기했다고 판단할 수 있냐. 이거는 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는 결정을 재판부가 제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대한 관심 그리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이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른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재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재판이거든요. 지금요. 이른바 뭔가를 다 토해내야 되는 대선 때 지원받았던 뭔가를 토해내야 되는 이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첨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1심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징역형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2심으로 가게 되면 보통 형량이 낮아지는 게 많습니까? 좀 뭐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 대법원 판결 중에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을 해라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형부당 가령 이제 검사 측에서는 양형이 지나치게 좀 적다. 또 피고인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양형이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1심에서도 지금 무죄와 유죄가 엇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는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상소를 했던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라는 취지로 예. 항소를 사실호인이나 법리호의 주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가 되겠네요. 그럼 네네. 무죄였던 게 유죄로 바뀌거나 네네. 아니면 유죄였던 게 무죄로 바뀌었다면 형량 차이가 또 확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가령 이제 1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것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예. 반대로 뭐 무죄로 전부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를 떠나서 거의 뭐 전부 무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 이제 형량에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여기서 쟁점은 뭐 집행유예가 조금 더 나오느냐 아니면 뭐 실형이 선고되느냐 예.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상 우리 이제 피선거권 박탈에 관련해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1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 같은 예.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예,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루어진 공판에서도 양형 증인을 일부러 좀 신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제 취지 자체도 막 가사 유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100만 원 이하의 좀 형을 선고해 달라라는 취지를 악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니까 그 안에는 벌금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있고 징역형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튼 100만 원이 이게 결정적인 이 경계선인데 이게 넘어가는 형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요. 일단 의원직 상실이고요.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선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요. 저기 맨 위에 있죠. 대선 당시 선거자금 민주당에서 지원받았거든요. 400억 넘게. 이거를 반환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재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일단 오늘 이 2심 재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요거 조금 더 들어봐 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된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빠르냐 아니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조기 대선이 더 빠르냐 이게 관심사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2심이 끝난 다음에 대법원 재판,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뭔가 지연 작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례가 좀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강욱 전 의원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로 1심,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갔죠. 상고장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대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3차례 송달이 실패했대요.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개월 넘게 지연됐답니다. 이 자체만으로 지금. 그러면은 안유성 변호사 네. 통지서 송달 실패. 그러니까 수치 거부잖아요. 그러면 안 받겠다고. 예, 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정확히는 수치 거부보다는 송달 불능을 송달 사유로 불능.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폐문부재, 이제 문이 닫혀 있어서 사람이 안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다. 집에 문이 닫혀갖고 예. 전달이 안 된다. 아무도 안 나오더라. 예, 예. 그리고 또는 뭐 이사불명, 음.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송달 불능 사유로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송달 불능을 이유로 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가 사실 진행이 근데 안 되게 그걸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실 뭐 횟수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뭐 통상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뭐 지연 전략을 취한다고 했을 때 두세 차례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라고 예. 지금 보여지고 있긴 아까가 합니다. 3차례라고 그랬었네. 예, 아까 예. 근데 사례는. 다만 이러한 전략들이 사실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따갑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우려가 됩니다만 뭐 지금 사실은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어떤 지켜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분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냥 계속 안 받고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수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도. 예, 예. 일례로 그래서 이제 뭐 항소심으로 이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전략을 자주 예.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때 이제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 접수 통지서를 안 받게 되는 경우들이 일례로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대법원이 판결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서류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근데 저번에 보셨잖아요.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을 비우거나 해서 서류를 잘 안 받으니까 법원에서 직접 국회로 갖다 줬어요. 이번에도 대법원의 그 서류 같은 것을 국회로 가서 송달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송달에 걸리는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2심 재판 관련해서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했네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형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2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김문기 전 처장 관련돼서 이것도 유죄로 판단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형도 높게 해주시고 이겁니까? 안지성 변호사 지금 검찰 쪽에서 구형한 거는? 원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던 걸로 그럼 기억을 같은 하고요. 걸 지금 구형한 거예요 지금? 항상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구형을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 그래서 뭐 일단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다시 판단해달라. 그리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종전의 구형인 2년 그대로 형을 선고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구형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기다렸던 내용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선고 날짜도 오늘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선고? 예,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짧게는 2주 뒤로 정할 수도 있는데 예.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선이 좀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 결심 이후인 한 달 이후로 선고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조만간 곧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선고한다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도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서류를 전달하는데 이게 수치불능 뭐 문을 닫아서 아무도 없다. 몇 차례 하도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옵니다. 이것도 뭐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건 또 가정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이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한참 된 거예요. 2017년. 근데 이제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앞두고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대선에 출마해요. 그때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당시 민주당 여기 뭐 송영길 전 의원이 있잖아요. 당시에 뭐 헌법 8선 얘기하면서 대통령 재직 중인 사건 아닙니다. 만약에 당선되더라고요.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대선에 당선돼도 이건 지금 이 재판은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거든요. 2심 판결이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되면은 이거요. 대통령직 상실하는 겁니다. 당선됐지만요.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면요. 당시에 송영길 전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고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게 아주 문제가 있는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당선될 가능성이 약하지만 설령 당선되더라도 대외 세계적으로 이게 국가적 위신이 쓰지 않지 않겠어요. 이게 과거의 발언이었어.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당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그 뒤에 유죄가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 그리고 뭐 피선거 박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직 당선된 거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송영길 전 의원의 과거 발언대로라면 이거는 대통령직 박탈입니다. 지금요. 이 얘기를 과거에 했었던 거예요. 정광재 대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빼박이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평성을 갖고 집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피고인의 이름을 가렸더라도 예. 같은 죄가 적용된다면 그 결과는 같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홍준표 후보의 이름을 가리고 예.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내용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예.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헌법상의 다수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봤을 땐 스스로 굉장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고 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6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에 해당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신 것처럼 2017년에 이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 언론에서 10명의 헌법학자에게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옳으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놀랍게도 7명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 7명 중에 대표적인 법학자들이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8년이 지난 현 시점에 어떤 대답을 할지가 정말 관심인데 오래전 예라고 했지만 이것과 관련한 가장 비근한 예가 2017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넘어서지 않고는 국민적 선택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수길 부대변인.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만약에 당선된 뒤에는 관련된 재판이 정지되는 겁니다라고 입장을 낸다면 이거 또다시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의원의 과거 얘기가 또 자꾸 회자되면서. 방금 우리 정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논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에 대해서. 근데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었을 때 주장이 엇갈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주장도 나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는 왜 송영길 후보가 전 대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보호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시에 국민일보에서 10명의 헌법학자들께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결정의 어떤 근거는 아니고 그야말로 참고의 대상인 것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심플하게 좀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제 개인적이고 저도 많은 법률가들한테 물어봤지만 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려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소추된 다음에 예. 국회에서 소추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뭡니까?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외환과 내란 그조차도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지. 예. 이것을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뭐 재판이 뭐 계속 진행되고 또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은 이미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강성길 부대변인은 이거 논쟁적인 거예요. 논쟁적인 거. 이렇게 또 두 분이 또 맞서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에는 같은 당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거의 대척 관계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제 MBN과 인터뷰를 좀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네.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또는 술집에서 만나는 분들 대체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깝깝할 것 같다. 이런 기분들 아니겠어요?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청산해야겠다는 것이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국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래까지 깝깝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책이 나왔잖아요. 예. 국민이 먼저다라는 예. 책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과 며칠 전에 그 알려지면서 예. 아주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험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 예측 불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말과 행동의 예. 괴리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입법권을 지금 그 국회가 독점한 상태에서 행정부까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른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는 큰 원칙인데 예. 행정부와 입법부, 일부 또 사법부의 편향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일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독재라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이유는 개인적인 캐릭터 외에 지금 삼권 분립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민주당의 폭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회적 원로로서 어쩌면 뭐 이번 대선에 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한때는 같은 정당의 동지였으면 지금은 당도 다르고 밖에서 약간 이재명 대표 대척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이낙연 전 총리 굉장히 매서운 지적 비판을 했어요. 굉장히 큰 약간 수위가 좀 높아요 사실은 저런 비판.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예. 비상 뭐 계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예. 최소한도로 비상계엄을 정말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최소한 앞으로 한동안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본인들 돌아보셔야 된다. 아, 그거 저는 그렇게 먼저 좀 지적을 예. 드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분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받을 어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받아들여야 될 그리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메시지는 그래도 좋은데 이 예. 메신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예. 많은 분들이 이분이 정말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탁 튀어나와 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간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검토할 만하지만 예. 이 메신저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감정적 비판이 아니냐 혹시 이렇게 좀 지적하신 거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오늘 2심 재판 아직 안 끝났나 봅니다. 속보가 아마 계속 들어올 텐데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의 최후 진술 내용. 이게 밤늦게 나왔어요.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승부수 던진 윤.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승부수처럼 보이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볼 텐데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발언 몇 가지 좀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다량의 가짜 부정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좀 추려봤는데 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꺼내놨어요. 트럼프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 이거 미국 국민 지키기 위한 결단이 분명해 보여.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사례를
끄집어내서 이거 갖고도 오늘 많아요. 뭐 미국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범위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거부터 뭐 비슷한 거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여기 보면 야당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거대 야당 44번. 간첩 얘기도 25번이나 나왔어요. 북한, 중국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67분간 굉장히 길게 한 거예요. 1시간 넘었으니까.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건 정당한 거였다.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그리고 방금 들으셨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 이런 걸 또 강조해요. 다시 한번. 그런데 어제 최우진 수위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약간 생각했던 내용이 있어요. 헌재의 결정, 헌재의 최종 선고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혹시 이런 메시지를 담는 게 아닌가 했는데 어제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최우진 수의 승복 관련 메시지는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강성필 부대변인. 네. 승복 얘기는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예상하기로 대통령께서 사과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사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 어떤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리바이벌을 하셨더라고요. 사과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는데 네. 뒷부분에서는 정당성 얘기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사과가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래도 이 국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지도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마음에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제 잘못이니 저를 따른 부하들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선처 안 해줍니다. 재판부는. 근데 어쨌든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이제 이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라는 메시지 정도는 저는 최소한도로 영혼이 없더라도 저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직무 복귀를 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좀 실망을 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승복 얘기가 없는 부분은 어떤가요? 오늘 당에서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전체를 제가 다 읽진 못하겠습니다만 예. 승복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꺼내놨었는데요.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재판이라는 게 지금 계엄 이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종집을 쫓는 마지막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갖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되는 일은 아니죠. 저는 명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 승복하고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입을 빌어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일각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 보여요. 근데 일각에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뭐 헌재를 약간 뭐 뒤집어 엎자라든가 막 이런 주장들 그리고 그날 심판 때 만약에 이게 뭐 인용이 나올 때는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승복에 대한 주목을 좀 받은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요. 처음부터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과정이 있었을 때도 모든 의사 표현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으로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당이 어떤 이견을 달아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을 선동해서 어떤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요. 민주당도 아마 그런 약속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재의 결정, 기각 또는 인용일 텐데요.
어떤 결과든 다 승복해야 된다. 지금 정치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오늘 약간 좀 주목을 좀 받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요, 어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의지를 좀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복귀 의지와 함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본인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을 추진한다. 정치개혁이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리해보죠.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 집중할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요. 저는 이러한 어떤 개헌은 예.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만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직무에 복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라고 예. 했는데 이게 일종의 의원 집중부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대통령제의 안정성과 의원 내각제의 책임 정치를 혼합한 형태인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외치와 내치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사는 그런 어떤 FTA와 관련된 제약을 해외와 다른 나라와 체결을 한다면 그 체결하는 거는 외치지만 그게 적용되는 건 또 내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이 다르다고 하면 예. 이게 오히려 지금과 똑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치되는 그런 불안한 정치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현실 정치와 좀 맞나?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지만 의견이 모으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이제 버스는 떠나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시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는 양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 말씀하신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에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알려진 게 하나 있어요. 자막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무 복귀를 확신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이걸 확신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개헌 완료하면 중도 퇴진 가능성을 밝힌 거다. 이 뜻은 개헌하면 중도 퇴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밝혔다는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예. 개헌하면 중도 퇴진. 중도 퇴진 이거 하야를 뜻하는 건데 이거 지난해 말에 논의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의견 진술에서 한 이야기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요. 개헌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인식은 성숙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집권 초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무척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집권 후반기로 가서 다음 대선이 가까운 시점으로 오면 예. 유력한 대선 주자가 개헌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돼요. 통상 그래왔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고 예.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현 시점에서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명계 정치인들이 개헌 얘기 물어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있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개헌을 다루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개헌을 둘러싸고 다른 나머지 후보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만 자신이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될 것 같은 생각에 개헌 못하겠다라는 식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정치적 안위나 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인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쩌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가 개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 김부겸 그 총리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만 멈춰두자. 제가 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저는 이 개헌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화두가 된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어제 최우진 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본인이 직무 복귀가 되면 이거 추진한다. 이것이 막판 또는 마지막 어떤 탄핵 심판에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오늘 해석과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가 마지막 변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기 전에 국회 측,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각각 최후 변론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굉장히 주목을 잡았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장면, 이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변호인이긴 하지만 본인이 계몽됐다 그래. 이른바 계몽령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계엄 이 상황을 통해서 본인은 계몽이 됐다고 얘기한 게 됐어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약간 귀를 잡은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리고요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나온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죠.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안희정 변호사. 예. 앞서선 윤석열 대통령 쪽, 뒤에서는 국회 쪽 정청래 의원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양측이 약간 이성적이나 논리적인 설명이나 변론보다는 약간 뭔가 감성에 호소한 듯한 느낌인데 본인이 뭐 아이를 둔 딸 엄마고요, 뭐 육퇴를 했다, 아까 이런 표현 쓰면서 이런 걸로 보면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은데 이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좀 통합니까? 이렇게 좀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들을 쓰면? 뭐 사실상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절차는 그간의 이제 변론 절차에서 주장되어 왔던 다뤄졌던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설득의 대상이 된 재판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자리를 갖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변호인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서면을 준비를 하면서 그간의 어떤 쟁점을 요지식으로 좀 정리를 뭐 하는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든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 계몽됐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일부 감정적인 어떤 호소가 섞일 수는 있는데 어제 이제 뭐 이제 윤통 측이나 아니면 국회 청구인 측에서 보여줬던 어떤 변론의 모습은 다소 조금 다른 어떤 재판과는 다른 양상이었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요. 다만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어떤 발언 같은 경우를 좀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개몽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유튜버 쪽에서 많이 좀 사용이 되어 왔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법률가인 김계리 변호사가 그대로 원용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개몽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계몽이 몽매한 걸 깨우친다 약간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몽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또다시 어떤 그런 선택을 이제 최후 변론에서도 활용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국회 측에서도 어쨌든 뭐 이런 이 피청구인 쪽에 이런 최종 변론을 받아서 다시 이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본인의 과거 다시 경험을 얘기를 이제 뭐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인의 경험을 빌어서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좀 다가왔을지는 조금 의문일 수는 있겠습니다. 애국가를 또 가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어요 어제. 그리고요 어제 저 변론 과정에서 이제 월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월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또 보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상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241호증의 1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그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라이브로 길에 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오는데 피해서 넘었지요.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차로 국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강석필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월담을 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두 가지 사례를 그 영상을 하고 사진 보여주면서 아무도 없는데 이거 뭡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다 이런 뜻이 같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 사람이 있으면 못 넘어가니까 없는 데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됐네요. 이렇게 설명이. 맞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심플하게 제대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국회를 출입을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정문이나 연문을 통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문들을 경찰이 봉쇄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당연히 담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경찰이 담을 넘는 걸 보면은 담으로 넘어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담도 못 넘어가게 막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막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본다는 자체, 이런 것을 그 탄핵 심판에서 최후 변론에서 이 말한다는 자체가 전 너무나도 조금 당황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광기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헌법재판 전체 과정에서 씬 스틸러가 있었다면 단연 김계리 변호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얘기했던 뭐 계몽령이라든가 방금도 그러네요. 네, 방금 저 얘기한 그 분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쌓았는데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겠죠. 당시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사실 저 시간대에 저도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정문과 기타 출입구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구는 막혀 있었고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 의원들은 저렇게 월담을 해서 넘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의 중점은 적극적으로 정말로 경찰이나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다면 저렇게 월담도 불가능했을 텐데 완전히 다 국회를 둘러쌌을 거다.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진입 시도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었던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해야겠죠. 어제로서 탄핵 심판 변론은 다 끝났고요.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이른바 이제 평의
그러니까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쟁점을 어떻게 의견을 좀 정리해야 됩니까? 이런 걸 계속 연다는데 이게 앞으로 매일 열린다 그러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앞선 우리 탄핵 심판의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8번 하고 나서 선고가 있어요. 그 선고는 변론 종교로 11일 만에 그리고 이틀 전에 알려졌어요. 언제 선고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평이라는 거를 11번 했고요. 그리고 선고는 변론 끝난 뒤에 14일 만에 그리고 사흘 전에 알려졌어요.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한 10차례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선고는 3월 중순인데 아직 선고 날짜는 언제 알려줄까? 이거 모릅니다. 아직. 선고 날짜 안 잡혔고요. 통보도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내일도 한 가지 헌재의 어떤 판단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해 12월까지 가야 되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어요. 다른 후보자 2명 임명하고 여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8명 체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죠. 권한쟁의 청구. 근데 만약에 국회 쪽 입장을 헌재가 국회 쪽 청구를 안 받아주면 그냥 지금처럼 8명 체제 쭉 가는 거예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9명 처제가 되고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안지성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단은 우리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을 보게 되면은 예.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전제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에 예정됐던 절차 그대로 이제 종국 심리에 관여했던 8인의 재판관만이 의결에 참여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 일단은 어쨌든 어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내일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돼서 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도 만약 임명이 선고 전에 된다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변수가 되겠죠. 다만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또 불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변수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헌법재판소 23조 2항이라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종국 심리에 관여한 기존 8인의 재판관만을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인 체제로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지금처럼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 선고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책을 내셨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 여러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책 내용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또 책과 관련한 어떤 의견, 그러면 이 책 발간 이후에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의문 이런 게 있을 테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먼저 그 본인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서 그래도 탄핵 결정이 선고가 나기 전까지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 오늘 책이 발간되는 날이죠. 그래서 뭐 아까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책을 사려고 줄줄 서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서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오늘 나와서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미 소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정도의 사람들이 조금 주목받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계엄 뭐 다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정리가 된 이후에 국민의 의원들과 이제 접촉을 해봤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술자리에 함께한 의원들 상당수가 윤 대통령이 사적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화풀이하듯 하곤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본인이 만난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윤 대통령이 사적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막 화풀이하듯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심일지 몰랐다면서 의원들이 씁쓸해했다. 이런 얘기가 담아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계엄 얘기를 이미 듣긴 했는데 설마 하겠어 했는데 진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이재명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인데 계엄이 벌어졌네요. 막 이런 거예요. 시간은 우리 편이었는데 이게 계엄을 왜 한 겁니까? 약간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답니다. 김천호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도대체 계엄을 왜 했는지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걸 이재명 대표 얘기와 같이 거론한 거예요. 이거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선거법 항소심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633 원칙을 하더라도 뭐 1심에서의 어떤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나름대로 조금 나쁘진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 선포함으로써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좀 사라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 사실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하기 계엄의 이유가 야당의 어떤 폭거 폭주 이런 걸 큰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니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건데 왜 했는가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지금. 결국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조기 대선을 통한 뭐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건 맞는데요.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러 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지는 중에 어쨌든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착할 게 아니고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도 놓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보면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지금 또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할 만큼 굉장히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이 코너에 몰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야당의 어떤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결국 계엄이라는 어떤 충격적 방식 또는 그것을 통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빼고 자꾸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대통령이 나머지 우리 일반 국회의원하고는 소통을 했지만 정작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의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를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 본인이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만약에 직접적으로 들었더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조금 국정을 어떻게 조금 여당으로서 좀 거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윤한 갈등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그 원인에 한동훈 전 대표도 크게 할 말은 없다. 나름대로 집권당의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거 납득을 못 하겠다. 이 김철영 교수님이 그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건 집권당 당시 대표로서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남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계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같이 섞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늘 이른바 이런 표현이 정치권에 나왔습니다. 개 논쟁이라고. 개 논쟁.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서도 개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에서도 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른바 이 논쟁을 그럼 시간순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의 내용이 알려졌어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그러면서 만약에 집권하고 뭐 그렇게 되면 개헌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질문 받았잖아요. 기자로부터.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엔 몸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받아치죠. 그래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글을 또 올려요. 이 개 얘기한 걸 딱 잡죠.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개입니다. 그러면서 딱 붙여요.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 오늘 재판 날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은 고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험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러자 오늘 민주당에서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솔되게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비전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분이 대권을 꾸겠다면서 나온다는 분이 또 이 제1야당 대표 공격하면서 그 얄팍한 지지층에 호소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지원 부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가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고 오늘은 이른바 이제 이 언쟁 설전을 하면서 또 개 받아쳤어요. 뭐 개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책에도 굳이 썼는데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라든지 뭐 시기 다 부적절한 것이죠. 뭐 대선 후보로서 가장 무서운 후보는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또 계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한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계엄이란 사항이 발생한다. 즉 예를 들어 북한군이 뭐 쳐들어왔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회의록도 작성하고 또 부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회 이제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런 절차를 당연히 가지겠지만 본인의 사법적인 그 결과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망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전 이제 국민의힘 대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상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증언하잖아요. 보면은 뭐 국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고 줄 탄핵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탄핵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의원들 모아서 술 마시면서 계속 비상계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20년을 모신 상사라면 그것을 막을 기회는 저는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은 또 책을 쓸 게 아니고 사죄를 할 시기에 책을 써서 대선 행보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를 떠나서 인간적 도의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가 아니고 이분은 거짓이 먼저인 것 같아요. 호평이 아주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니 왜 합니까? 그 지적인데 이런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책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셈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때 친한계로 통했지만 이제는 친한계에서 이탈한 여당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묘한 얘기를 하나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친한계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단톡방을 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추정컨대 뭐 경선을 앞두고 친윤이었던 분들과 좀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가 이른바 당내 지금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과 친윤계 정치인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하는 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와 압박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묘한 상황인데 이 한동훈 전 대표 책에는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예요. 인간적인 괴로움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그동안 친윤 갈등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다. 그렇지만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먼저다. 사적 이념보단 공공선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갈등 벌인 거 저도 인간적으로 괴로웠습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김철현 교수님. 친윤과의 관계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갈등의 시간이 길었거든요. 친윤과 친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향후에 관계 개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김상욱 의원이 지금 보면 그때 예. 탄핵 찬성 입장을 할 때 그 한동훈 전 대표 그때 빨간 목도리를 예. 이리시하는데 걸어줄 사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상욱 의원은 방금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 끝마디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세히 모르겠다.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의 어떤 단톡방에서도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한계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파문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의 어떤 내부 어떤 정보를 전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친윤계하고 친한계는 사실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이거든요.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보면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 큰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로 나누게 되면 탄핵 찬성한 파하고 예. 탄핵 반대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아마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는 다르게 지금 보수 결집하고 있고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친한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도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제약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친윤계에서 친한계하고 관계 회복을 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뭐 예를 들어 뭐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관계 개선이 설정이 될 수 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제2의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첫 번째 유승민 프레임 다음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딱 제2의 유승민 프레임에 딱 걸려 있기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떤 뭐 책을 출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해 나가는 행보도 보면 굉장히 조금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요. 오늘이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시 결심 공판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딱 맞춰서 본인이 탄핵을 찬성했고 앞으로 어차피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니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그 계산하에 나왔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책을 출간하고 앞으로 이제 북 콘서트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 콘서트를 수도권에서 할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의 어떤 가장 텃밭인 대구 TK부터 가봐라. TK부터 가보면 거기에 탄핵 반대 여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예. 얼마나 높은가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본인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그 정면 돌파할 만한 그런 의지나 어떤 정치적 영향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콘서트를 한다면 예. 수도권이 아닌 TK부터 가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지원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뭐 지금 이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친한계와 친윤계의 관계 개선 이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도 뭐 대구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면 이제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 만나보면 유승민, 뭐 한동훈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거부감이 월등합니다. 아 요즘에 예, 정말임 그런 얘기 들으십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동대구역 앞에서 예. 한번 북콘서트 한번 해보시면 어떤 반응인지 체감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친한계와 뭐 이렇게 친윤계와 이렇게 사이를 이제 그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국민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 본인이 전 비대위원장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4월일 때 김포가 서울시가 된다고 했었죠. 네, 지금 무슨 꽃이 피면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목련이 피면 그래서 목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때 정치개혁이라고 했던 말이 사실은 북콘서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구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보궐선거 있을 때는 당이 이제 비용을 반납해야겠다. 지금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한 5개 정도 귀책사유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대구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했던 달서병 시의원 선거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는 것이 친윤계와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보다 국민이 먼저의 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고 정치인의 한동훈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가 오늘로써 이제 시작됐다 평가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설전으로 첫날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주목을 받은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명태균 씨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준비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명태균 민주당의 아버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오늘 했다 그러네요.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아버지가 됐어요.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 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 씨 관련 압수수색인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수사가 본격화되나? 이게 이제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김모 씨.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를 말하는데 뭐 단일화 전후에 뭐 3,300만 원을 이제 명태균 씨, 당시 이제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한테 뭐 송금했다. 오늘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했다. 요게 오늘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요게요. 이와 관련해서 김철원 교수님께 이 사업가 김모 씨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명태균 씨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보다는 일단 그 오세훈 시장 캠프에는 아마 2022년 정도에 아마 오세훈 캠프에 와서 아마 조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오세훈 그때 시장 후보에게 약간 고액의 어떤 후원금을 했다는 것 정도는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던 인물.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때 보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한 분이고 아마 뭐 오세훈 시장과 어떤 직접적인 어떤 굉장히 친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선 캠프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분이 이제 아마 우리 경남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명태균 씨도 아마 경남 분이다 보니 어떤 뭐 고향 선후배 사이 정도로 해서 아마 그런 관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면 방금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이 김모 씨가 왜 명태균 씨에게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나? 지금 나온 거는 여론조사를 그 김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의뢰해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3,300만 원 돈이 건너갔고 이것까지 지금 나오는 내용인 거죠. 11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왜 했나? 왜 했나 하는 거하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그 오세훈 그때 시장 후보가 박영원 후보보다 조금 더 앞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게 다 있었나? 이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마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김모 씨가 이 캠프에 누구에게 전달했나, 누구에게만 전달했나 하는 부분이 나오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억울하고 굉장히 좀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혀지길 원하는 그 상황이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보이는 관련이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그렇기 상태인가요?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빨리 수사를 그동안 촉구해왔기 때문에 아마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아마 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왜 의뢰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마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는 계속 민주당에서는 뭉개 자꾸 카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2021년도 그때 서울시장 그때 재보궐선거 나왔을 때도 그때도 비슷하게 민주당에서 뭐 제2생태탕 그리고 백바지 흰 백바지 입고 뭐 베르가모 신발 신고 나중에 다 그 실수로 드러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2 뭐 생태탕 이렇게 뭐 공작에서 이래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만약에 관계 있는 걸 밝히려면 명태균 씨가 적어도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를 했거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뭔가가 나오거나 그리고 2021년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하고 어떤 감사에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식사를 했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가 서울시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고액의 용역을 받았거나 약간 직접적인 뭔가 입증할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 그러니까 거예요. 구체적인 물증 없이 그냥 오세훈 시장을 계속 얽으려고 하는 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어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냥 오세훈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뭐 입장을 좀 강하게 냈어요. 뭐 수사를 좀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지금 매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태균 씨가 만들었다는 그 미공표 여론조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캠프 쪽에 온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지금 한 5, 6개월째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검찰 수사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이제 명태균 씨 쪽에서는 계속 뭔가 의혹 제기를 하는 상황인데
오늘 법사위가 열렸죠. 여기 명태균 특검법 이걸 좀 처리하는 상임인데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됐고 그러나 올해 들어왔어. 우리가 벌써 저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 법사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좀 제대로 박시하세요. 헌정 파괴는 윤석열이 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 민주당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이 여당에서는 특히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등 뭐 당내 약간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자꾸요 겨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 보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입장을 보이죠.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아닌 명태균인가? 민주당 요즘 굉장히 명태균에 의존하고 있네요.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비꼬는 듯한, 비판하는 듯한 표현을 쓰네요. 이재명이 아닌 명태균이 민주당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서재원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가 왜 명태균인지 이해가 할 수 없고요. 사실 명태균은 오세훈의 아킬레스건이죠. 예. 또 치명상입니다. 정치적 저는 그 은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파급력 있는 이제 살아있는 리스크다. 그 이유는 그 후원회장인 김모 씨가 단순하게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이분이 3,300만 원, 즉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숫자까지 조작해서 유리하게 해서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그것도 더 나가서 그 여론조사 업체에게 계좌 입금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계좌 입금한 겁니다. 이게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그 후원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공생이라는 어떤 그 운영한 이사장입니다. 이분. 예. 그 공생하는 이사장의 그 임원들, 이사 7명 중에 5명이 서울시장 지금 산하 기관에 5명이 임원으로 다 채용이 돼 있어요. 그 이제 대가성이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퍼즐은 이미 맞아 들어가고 명태균 또 계속적으로 오세훈에 대해서 정말로 그 좀 표현하지 못할 말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특검으로 하기 전에도 본인들이 이게 1대1로 이렇게 면담만 하게 돼도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민주당에 이른바 그 황금폰 넘긴 거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이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 넘겼다기보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민주당이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예, 확보도 하고 조금씩 이제 계속 내용도 진위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언론에 또 공표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경로 쪽에서도 계속 제보도 하고 언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정말 빠져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김철영 교수님이 아니 그 황금폰에 담겼던 여러 가지 뭐 사진도 있겠고 뭐 육성도 있고 육성도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건 없지 않는가? 결정적인 증거를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내놔야 될 텐데 왜 못 내놓냐? 약간 이런 질문을 좀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후원회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교수님께서도 순수하게 본인이 3,3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감옥 가고 죄를 지으면 되는데 그 대가성이 산하기관 5명이 있는 것이고 그 더한 것도 있겠죠. 그 부분을 수사로 하면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USB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보다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에 대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의 공천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이 불법적인 것을 또 덮으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 저 급선무다. 그러면 제가 들으면 민주당에서 사실은 명태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까? 아니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쪽입니까?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다 대상이 되겠죠. 그걸 특정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임정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명태균 특검은요.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을 딱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은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곧 어제 이제 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3월달 중순쯤 되면 탄핵의 결과 어떤 심판 결과 선고 결과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명태균 특검 다시 말해서 뭐 그때 뭐 2021년 그때 우리 대선 과정에서의 예. 어떤 뭐 선거 여론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검이 시도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사실은 자연인의 신분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꺼내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은 탄핵이 현실화됐을 경우를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 특검을 하든 뭐든 하든 다 좋은데 예. 명태균 씨가 제3자 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과시하고 허풍 떨고 이런 거 말고 예. 적어도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하고 직접 만났거나 직접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부탁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나마 이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대해지는 것이 제3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도 지금 배우자이지만 자연인 신분입니다. 예. 자연인 신분인데 녹취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특정 두 분의 국회의원을 언급하면서 좀 방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선인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이제 전화하고 조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걱정 없이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육성이 녹음이 있는데도 검찰은 서면 조사조차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지검을 넘겨버렸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아주 강하게들 부딪혀 주셨어요. 다음은 나라 과학 소식인데 며칠 된 얘기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악수를 아주 인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악수에 흔적이 남은 걸까요?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꽤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두 사람이요. 뭐 한 17초라고 이제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꽉 뭐 서로 신경전하는 거 같죠. 일부러 뭐 먼저 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과거 한 8년 전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둘이 약간의 이런 악수로 악연이 있는 건데 두 정상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과거에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보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죠. 예. 만났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통역서 없이 불어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알아듣질 못했는데 나가서 제멋대로 이제 브리핑을 해버린 거죠. 그거를 혼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제 뭐 승부사고 나름대로 미국의 대통령인데 마크롱이 결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통역서 없이 하고 난 다음에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악연이 생긴 건데 아마 지금도 악수 저렇게 그냥 안 놔요. 그냥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지금. 그리고 저게 무승부인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어떤 관세 폭탄만 던지면 캐나다 총리도 자기가 쉬고 있는 휴양지까지 날아올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든 전 세계가 벌벌 떠는데 마크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 그냥 이민자 국가의 그냥 졸부 대통령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런 데 정상과 다르다 이거죠. 태도가 지금. 태도가 다른데다가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 프랑스는 굉장히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이민자의 나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졸부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것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신경전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뭐 대중을 향해서는 저렇게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는 어떤 국제 외교의 어떤 그런 뭐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웃고 있지만 악수 서로 꽉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꽉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자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지금 뭐 서로들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저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아까 영상의 끝에 나갔어요. 트럼프 대통령 손이 멍이 든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누가 봐도 멍이 든 모습처럼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백악관에서 설명을 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렇게 누가 봐도 멍이 들었어요. 저거는 어디 강하게 부닥치거나 이렇지 않으면 저런 멍이 안 드는 건데 이거 돼서 백악관의 설명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악수하라고 멍이 생긴 거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저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서지현 부위원장, 그동안 사실은 저 멍 관련해서 미국 언론 중에 나오는 얘기하는 거가 건강 이산설까지 제기하거든요. 근데 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변인의 해명이 더 이제 의혹을 낳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 사랑에서 이제 손을 잡아서 저렇게 멍자국이 있다면 분명히 언론인들은 또 과거에 이제 한 8년 전에 했을 때는 저렇게 손을 잡았을 때 멍자국이 있었는지 확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면 뭐 78세라서 물론 뭐 고령이라고 다 건강이 안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사실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다 강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누가 봐도 멍보다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면은 뭐 마크롱 대통령하고 악수가 생긴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런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저렇게 멍자국이 있는데 뭐 악수했다라고 이제 치부하면서 특별한 거 아니라고 하니 더 의혹이 있다. 저렇게 설명한 것도 아마 그런 걸 의식을 했겠죠. 그렇죠. 건강에 조금 대한 비정상적 어떤 답변인 얘기를. 것이죠. 네, 어디에서 뭐 부딪혔다거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조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건강을 이제 좀 회복하고 만약에 건강이 문제가 있다면 조금 이제 주치를 통해서 좀 회복하는데 좀 전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건강 기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섞여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7에서 오늘 새벽 광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